네, 안녕하십니까. 넘버원 의학 채널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에 앞서서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어제 눈 피해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제 얘기를 잠깐만 좀 드리면 제가 보통 제 학교에서 퇴근해서 집에 가면 보통 제가 가는 시간대에서는 보통 35 분이면 집에 가거든요. 빠르면 30분 이 정도인데 어제는 제가 집에 도착하니까 시간이 한 3 시간 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 시간 걸렸다고 하니까 주변 분들한테 말씀드리니까 제가 빨리 걸린 편이더라고요. 남들 어떤 분들은 뭐 5 시간 걸렸다, 7 시간 걸린 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드셨고 좀 여러 가지 불편을 겪으셨을 텐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떤 피해가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제 사실은 눈이 많이 온다고는 얘기는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올 줄은 또 예상을 많이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또 이런 기상이변이 좀 심각한 이런 상황일수록 실시간으로 이런 일기예보도 자주 좀 체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 또 시작할 예정인데요. 일단 제가 한 40분 정도 특강할 예정이고 10 분은 또 질의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좀 질문 남겨 주시고 그리고 중간에 또 코멘트 있으면 남겨 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코멘트 드리거나 답변 드리고 아니면 마지막에 몰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한번 안 써 보신 분이 없으실 겁니다. 예, 바로 빨대죠. 빨대 중에서 종이 빨대가 제일 위험하다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빨대라고 하는 거는 요새는 아마 안 쓰시는 분이 당연히 없으셨을 거고 요즘 우리나라는 또 카페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 카페 밀집도가 굉장히 많은 나라, 높은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카페를 이용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빨대를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제 안 쓰는 따끈따끈한 건 안 쓸 때도 있지만 그럼 빨대를 쓰는 거에 관련해서 오늘 최근에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이 빨대 관련해서는요. 일단 여기 한번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2023 년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2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2년 전에서 한번 검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종이 빨대 그때 막 이제 보편화돼서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혹시 이 안에서 유해 물질이 나오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당연히 뭔가 뭐 하다 보면 뭔가 붙이는 과정도 있다 보니까 혹시 뭔가 또 유해 어떤 화학 물질도 쓰다 보니까 당연히 뭔가 유해 물질이 있지 않을까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2년 전에 조사했을 때는 뭐 소위 말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저도 당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저 역시 당연히 그냥 뭐 '문제가 없나 보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5년 11월 10일 얼마 안 됐죠. 그 뒤로 2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종이 빨대가 많이 보편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어떤 국내 연구진이 이런 종이 빨대를 수거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실험을 한번 해 봅니다. 실험을 해서 과연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유해 물질 나오는 건 아닌지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인제 뭐 분석해서 그냥 뭐 발표한 게 아니라 실제로 분석까지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이제 글로 논리 정약을 작성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으로까지 게재를 했습니다. 그 논문 제목에 여기 보시면 코리안 마켓이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실제 국내 시장에서 있는 제품을 수거해서 한 국내 실험 결과를 세계적으로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논문을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중요한 지치 좀 약간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연구진이 어떻게 실험했냐면 정말 대한민국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빨대 64 개, 64개 샘플을 이제 수거를 했고요. 그걸 이제 분석하려고 했고요. 여기 보면 PFAS라는 말이 나옵니다. PFAS. 한국말로 하면 과불화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이 과불화물 종류 33 종, 33 종의 과불화물을 정량 분석을 한번 해 봅니다. 과불화물은 참고로 등록된 게요. 등록된 게 여러분 4,000 종이 넘습니다. 4,000 종, 400 종이 아니라 4,000 종입니다. 그 사실은 정말 정밀하게 하려면 4,000 종을 다 분석해야 되는데 근데 저도 화학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힘들어요. 4,000종 달라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일단은 좀 유명한 거 위주로 많이 쓰는 거 위주로 33 종만 일단 선정해서 이 33 종이 많이 나오는지를 정량 분석하게 됩니다. 자, 했더니 빨대 시료는 아까 64 개라고 했는데요. 일단 종이 빨대 요새 많이 쓰잖아요. 왜냐면 종이 빨대는 뭔가 친환경의 상징이잖아요. 친환경의 상징이고 뭔가 이걸 내가 사용하면 내가 환경 보호에 많이 뭔가 기여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걸 내가 또 나중에 언젠가 버리잖아요. 버리게 되면
이게 언제 쉽게 썩을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이 빨대도 많이 이제 쓰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플라스틱을 많이 이제 좀 요새는 비선호하잖아요. 왜냐면 뭔가 플라스틱을 이불을 빨고 그러면 혹시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또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오염도 심각하고 혹시 또 미세 플라스틱 나오는 건 아닌지 또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 빨대를 이제 선호하지만 플라스틱도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20개를 쓰고 했고요. 그다음에 생분해성, 요즘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유행인데요.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유행하는 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보시는 PLA라는 거예요. PLA. PLA가 여전히 많이 유통되고 있어요. PLA 그 종이 빨대 쓰는 제품 11개를 또 수거합니다. 그래서 뭐 옥수수 기반, 뭐 사탕수 기반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대나무 빨대를 또 쓰는 카페도 있어요. 그다음에 뜨거운 음료용 막대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커피 찌꺼기 추출물 함유 빨대 뭐 2개 이런 것도 있었고 쌀 밀 풀로 만든 빨대 1개 뭐 이런 것들 해서 총 64개를 가지고 이제 유해 물질이 있는지를 이제 분석하게 됩니다. 자 했더니 이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도 참 놀랐는데요. 왜 놀랐냐면 2년 전에 문제 없었다고 했었죠. 2년 전에 2년 전 실험했을 때. 그런데 이번에 2025년 11 월에 분석을 해 보니까 보시는 거죠. 어떻죠? 플라스틱 PLA 아까 생분해성 빨대보다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유의미하게 높은 농도로 과불화물이 검출되더라. 과불화물이 뭔지 이 PFAS 이게 얼마나 유해한지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뭔지 모르지만 이 PFAS라는 게 더 많이 나오더라. 종이 빨대에서. 그다음에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좋아 높은 농도 나올 수 있죠. 좋아 그렇다 쳐도 문제는 종류거든요. 이 종류 되게 중요합니다. 검출된 PFAS 분석한 게 33종이라고 했는데 33종을 했는데 종이 빨대에서 PFAS에 검출된 종류가 더 다양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플라스틱, 생분해서 이런 거보다 오히려 종이 빨대에서 더 많이 나왔다라는 거를 이 연구진이 최초로 밝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재밌는 게 33종을 분석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총 검출된 걸 보니까 16종으로 나옵니다. 16종.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PFAS에 등록돼 있는 건 뭐라고 했죠? 4,000종이 넘습니다. 4,000종 중에서 33종만 했더니 16종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만약 이 연구진이 4,000종을 다 분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16종만 나왔을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4,000종을 다 분석했다라고 하면 16종이 아니라 뭐 진짜 뭐 100종 나와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종이 빨대가 아까 말한 일반 플라스틱 PLA 빨대에 비해서 더 많은 종류의 PFAS가 나왔다고 했는데 역시 전체 PFAS의 농도 합계도 확실히 더 높았다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이제 밝혀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많이 나왔다라고 분석한 게 과불화물 종류 33개 분석했는데 33개 중에서 이제 16개가 이제 검출됐는데 그중에서 PFOA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과불화물 종류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PFOA입니다. 그게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놀랍지 않습니다. 과불화물이 나왔으면 PFOA가 높게 나오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가장 많이 쓰이니까 PFOA가. 그런데 약간 생소한 단어가 나옵니다. PFBA도 많이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에서 검사한 절반에서 PFBA라고 불리는 과불화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구독자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PFBA는요. 연구가 거의 된 바가 없습니다. 연구 결과가 거의 없어요. 이 PFOA라고 하는 거 피포아라고도 합니다. 저희는 그냥 발음하기 쉽게 그냥 부르기 편하게 이 피포아는 연구가 많이 됐어요. 역사가 길거든요. 사용한 역사도 길고 그러니까 연구도 많이 됐어요. 독성 결과도 너무 많아요. 너무 차고 넘치는데 PFBA는 충분히 연구된 바가 없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PFAS 농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놀랍습니다. 결과가 총 과불화물 농도의 최대치를 한번 살펴보니까 종이 빨대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약 120 나노그램 퍼 그램이 나옵니다. 이거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일반 플라스틱 빨대는 그램당 한 6 나노그램 정도였는데 PLA는 한 절반이었죠, 그거에. 플라스틱 빨대랑 비교해 봤을 때 약 20배 이상 높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농도끼리 이제 제품을 비교해 보니까 종이 빨대가 약 20배 이상 높게 나왔다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충격적이죠. 친환경의 상징이잖아요. 종이 빨대 친환경의 상징인데 어떻게 유해 물질이 20배가 높게 나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러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연구팀 논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유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분석한 거예요. 빨대만 분석했더니 "아 종이 빨대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라고만 일단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불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유를 밝히는 건 또 별도의 또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또 조사도 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유는 확실합니다. 뭐냐면 이유는 저런 종이 빨대 업체들은요. 그냥 종이 빨대 가공 업체들이에요. 종이 빨대. 그러니까 원료를 여기저기 사 와서 그 형태로 종이 빨대 형태로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디선가 종이를 사 왔겠죠. 당연히 종이를 사 왔겠죠. 종이 자체를 생산할까지 같이 하는 업체는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대부분 종이 빨대 업체 다 영세 업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종이 전문 업체의 종이를 사 왔겠죠. 자, 그럼 그 사 온 종이가 어떤 종이였을까를 봐야겠죠. 그 사 온 종이가 뭐냐면 이건 이렇게 이 정도 결과가 나왔다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 종이 업체 있죠. 그 일반 그 제작한 종이 업체가 애초에 저런 걸로 코팅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 업체 종이지만 일반 종이도 팔지만 보통 이 종이가 여러분들 사용 용도가 다양하잖아요. 정말 많잖아요, 사실. 정말 다양한 용도로 쓰이다 보니까 당연히 물에 잘 안 젖게끔 뭔가를 코팅한 채로 제작하는 업체였던 거예요. 또 그거를 그런 종류도 많이 생산했던 업체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이 빨대 제조업체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방수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는 종이를 사 왔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방수 기능이 있는 거 사 와야겠죠. 그냥 일반 종이 사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쪽 빨아대시면 당연히 너무 쉽게 젖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젖는 속도를 지연시켜야 되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최대한 어느 정도 방수 기능이 있는 거를 사 왔겠죠. 그러니까 그 코팅된 소재를 사 온 거예요. 방수 기능 있는 거를. 그러니까 그걸로 막 이제 가공해서 형태로 만들어서 납품한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실험하면 저런 과불암물이 나오는 게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애초에 그런 과불암물 코팅된 종이를 사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이 과불암물의 효과가 그렇게 좋아요. 이 과불암물이요.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이게 뭐 코팅제로 썼을 때 방수 기능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많이 쓰냐면 과불암물이 여기저기 많이 쓰이지만 이런 옷 같은 거 있죠. 제 옷은 아닌데 이런 기능성 섬유 있죠. 기능성 의류. 되게 방수 기능 탁월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많이 쓰입니다. 예, 써도 불법도 아니고요. 예, 아도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참고로 그런 제품 섬유 제품 쓰면요. 세탁을 하잖아요. 시간 지나면 세탁을 하는데 세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일부가 계속 빠져나옵니다. 세탁하는 과정에서. 빠져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빠져나오면 그게 결국 강과 바다로 흘러갑니다. 강으로 가면요. 일단 그 상하수도 거기서 처리를 하잖아요. 깨끗이 하는 이제 그 깨끗이 하게 정수 처리를 하는데 지저분한 찌꺼기들은 다 다시 보내봐요. 흘려보내요. 그게 강과 바다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다에서 과불암물이 많이 나오는 거는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젠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바다에 서식하는 수산물에서 과불암물이 많이 나오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튼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고 물론 또 연구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연구진이 뭐라고 하냐면 종이 빨대에 유해 물질이 있다는 걸 밝힌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그 안에 종이 빨대에 과불암물이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중요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뭔가 있어도 그게 빠져나오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테인리스 소재만 해도 그래요. 스테인리스에 여러분들 그 철 안에 니켈과 크로뮴이 있어요. 크로뮴 성분이 같이 존재하는 건데 니켈, 크로뮴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뭐 일단 평범한 상황에서는 그 용출이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이니까 안전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 과불암물이 안 좋다면 과연 그게 실제로 빠져나온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론 이 연구진이 그것까지는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뭐 커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음료, 카페 가면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거기다가 종이 빨대를 담그고 쭉쭉 계속 빨다 보면 당연히 일부가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잘 빠져나요. 왜냐하면 계속 쭉 빨다 보면 종이 섬유 자체가 떨어지기도 해요, 실제로. 예, 떨어져도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종이 섬유가 미세하게 떨어지는데 물론 눈에는 안 보여요. 떨어질 때 같이 그런 과불암물도 같이 떨어질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예,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제가 화학 전문가로서 정확히 말씀드린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과부라물이 그렇게 안 좋은 건가?'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물 한 잔만 마시고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텀블러에 물을 담아 다닙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텀블러 하나 구매하셔서 항상 여기다 물 담아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 페트병, 생수병 정말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자, 아무튼 과부라물의 유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밝혀진 것만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인 거. 아까 PFOA가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죠. 뭐 이게 간, 췌장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라는, 왜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이미 다 밝혀졌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분해가 잘 되거나 배출이 잘 되면 아무 걱정이 없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왜 전 세계적으로 난리냐면요. 왜 이렇게 신경을 쓰고 관리하냐면, 규제가 엄격해지냐면 이유는 저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분해가 잘 안 됩니다. 배출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엄청나게 엄격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PFOA랑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뭐냐면 PFOS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저희는 뭐 피포스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역시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그 또 생식기에 영향을 주고요. 또 인체 면역 반응 악화시킨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면역이라 하면 보통 뭐 감기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암도 면역과 관련돼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하루에도 암세포가 수천 개 생기잖아요, 암세포가. 그런데 여러분들 NK 세포 같은 게 돌아다니면서 암세포에 붙어서 막 터트리잖아요. 그런 것도 다 면역 작용의 하나로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는데 그런 반응들도 약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노출이 안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 말씀드리면, 이 PFOS 있잖아요. PFOS는요. 이거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채팅창에 뭐 글 한번 남겨주셔도 됩니다. 저런 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5년입니다. 약 5년이에요. 5년 지나야 절반 줄어들어요. 또 5년 지나야 또 절반 줄어들어요. 또 5년 지나야 절반 줄어듭니다. 예. 그 사이에 우린 또 계속 유입이 되겠죠? 예, 이러면서 몸에 축적되면서 뭐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새 또 뜨고 있다는 게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PFHXS라는 건데, 이게 요즘 또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것저것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도 PFOA, PFOS가 하도 막 문제 제기가 하니까, 이게 하도 연구도 많이 되고 뭐 독성 있다, 큰일 났다 하니까 그 당연히 산업계에서는 좀 빨리 움직이죠. 뭐냐면 그럼 이거 안 쓸게, 딴 거 쓸게 하면서 많이 쓰는 게 요겁니다. PFHXS. 이건 연구가 많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최근에 해서 막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갑상선 기능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을 만큼 그냥 최대한 노출되면 안 되겠죠. 참고로 또 충격적인 말씀드리면, 과부라물 종류가 많다라고 그랬잖아요. 다양한 종류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명확히 최근에야 나왔습니다. 최근에야. 그중에서 다양한 종류에 노출되면 갑상선암 발병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이 PFHXS 요거 있죠, 요거. 요게 특히 기여를 많이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새 요거 좀 많이 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최대한 노출되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절대 오버가 아닌 게, 우리나라는 갑상선암 발병률 세계 1인 나라입니다. 더더욱 신경 많이 써야 되는 나라예요. 예. 어떤 분들은 갑상선암 그 검사를 많이 해서 그런 거야. 초음파 검진을 많이 해서 그런 거라 만약에 건강검진에 초음파 검사 뺐으면 이렇게까지 높진 않을 거야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최근에 그 삼성 서울병원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병률 세계 1인데 단순히 검사를 많이 해서냐? 아니라는 걸 최근에 밝혔어요. 왜냐하면 그 건강검진 안 하는 젊은 나이대 있죠. 예. 정기검진 안 하잖아요. 저도 대학교 때까지 당연히 정기검진 그런 거 안 하죠. 당연히 뭐 보통 저도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해 주잖아요, 보통. 해 주는 건데, 건강검진을 안 하는 젊은 나이대들 보면, 그분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몸이 좀 이상할 때 있잖아요. 이상해서 검사를 받아 보니까 암이래. 갑상선암이야. 뭐 또 여러 암이야.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젊은 층들을 봐도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다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갑상선암 높아요. 잘 걸리는 거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있을까,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걸 신경 써야겠죠. 안 그래도 수산물 섭취량이 세계 1인 나라입니다. 특히 해조류 섭취량 세계 1위라는 거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보다 많이 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근데 이게 아까 말했죠. 왜 이게 과부라물이 문제냐? 화학적으로 너무 안정해요. 별명이 포레버 케미컬입니다. 포레버 케미컬. 영원한 화학 물질이란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게 자연에 배출돼도 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생태계에 쌓여요. 쌓이면서 계속 상위 포식자로 넘어갑니다.
그럼 최상위 포식자가 누구죠?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한테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오바가 아니라 여러분 식약처에서 조사한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 몸을 검사해 봤더니 과부하물들이 다양한 종류가 검출이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몸을 검사해서 과부하물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 얘기를 듣고 나면 뭐 들어오면 이미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최대한 더 유입을 막는 게 최대한 줄이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이 PFOA가 얼만큼 무서운 애냐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뭔가를 먹어요.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경구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굉장히 흡수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하루만 지나면 24시간 이내에 여러분이 드신 과부하물 PFO의 93%는 다 흡수가 돼 버립니다. 흡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흡수가 되면 잘 안 빠진다는 말씀드렸죠. 반감기가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왜 이렇게 잘 안 빠지나 했어요. 사람들이 분석을 해봤죠. 당연히 수많은 연구진들이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봅니다. 했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저런 과부합물이 우리 혈중에 알부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단백질이거든요. 그랑 결합을 너무 잘하더라. 너무 결합력이 세더라. 그래서 잘 안 빠진다라는 거를 이제 밝혀냅니다. 그러면서 간이나 신장 등에 많이 분포하더라. 혈액에 90% 이상이 분포한다는 것까지 밝혀냅니다. 당연히 간에 많이 분포되면 어떻게 될까요? 간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간독성이 유발한다는 것도 이미 연구들이 이미 다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최근에야 밝혀졌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더 충격적인 거. 이 PFOA라고 하는 이 과부합물이 임산부로부터 태아한테까지 넘어간다는 것조차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하셨어요? 했는데 만약에 임산부가 PFOA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게 태아한테까지 전달이 되더라. 이런 것까지도 밝힌 게 최근에야 밝혀졌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여러분들 우리 콜레스테롤 수치 보통 우리 여러분들 다 여기 이 영상 보시는 구독자님들 다 병원에서 피 검사 해보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 중성지방 검사도 하고 하면 콜레스테롤 검사하잖아요. 그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보통 의료진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식습관 개선도 요청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약을 보통 권하는 경우가 많죠. 평생 어떤 친구처럼 여기라는 그런 이제 어떤 친절한 조언도 해주시기도 하죠. 자, 근데 콜레스테롤 이제 왜냐면 저도 질문을 해보면 유전상으로 높을 수 있다 뭐 이런 막 이렇게 코멘트를 주시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 증가랑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게 최근에야 밝혀집니다. 이 과부합물이. 지금 현재 의학계에서는 이 과부합물은 고려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진료할 때. 근데 나중 되면요. 저는 이게 이런 결과가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피 검사할 때도 이런 과부합물 검사도 하는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이거 당연히 급여가 아니에요. 비급여입니다. 급여가 아니에요. 이거 사실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검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또 아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분석할 수 있는 별도의 병원에서 해야 됩니다. 별도로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증가랑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런 분도 계십니다. 난 고기 안 먹어. 난 먹어도 수산물밖에 안 먹어. 이런 분도 계신데 뭐 콜레스테롤 약도 먹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결과만 보면 전혀 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 그런 현상들이. 자, 그래서 중간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종이빨대에서 과부합물이 너무 많이 검출됐다라는 게 현재 팩트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팩트는 지금 정부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게 최근에야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종이빨대 허용했어요. 당연히 허용했어요.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 봐도 뭔가 친환경 같잖아요. 그죠? 종이니까. 뭐 묻으면 썩겠지 하고 생각을 했겠죠. 그랬더니 당연히 업계에서는 딱히 뭐 관리 규제가 없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어느 정도 코팅돼 있는 종이를 사왔고 과부합물 코팅돼 있는 거 뭐 특별히 정부에서 규제 없으니까 그걸로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업체들은 불법을 한 게 아닙니다. 법을 어긴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거꾸로 뭐냐면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리가 안 됐다는 건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번에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터졌기 때문에 아마 식약처에서 다시 한번 뭔가 조치를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부합물 쓰더라도 어떤 특정 기준치를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쓰지 마라. 과부합물 쓰지 마라. 차라리 플라스틱으로 코팅을 하든지 우리 종이컵만 해도 안에 코팅하잖아요. LDP라고 해서 뭐 코팅하거든요. 그것도 플라스틱입니다. 폴리에틸렌의 플라스틱인데 차라리 그걸로 코팅을 하든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지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적어도 과부합물 코팅된 종이빨대는 이거는 저는 사용 안 한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 제가 어지간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 잘 안 하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 당분간은 종이빨대 사용을 좀 자제하시는 게 낫습니다.
예, 일반 빨대도 안 쓰면 제일 좋죠. 물론 안 쓰면 제일 좋은데, 예, 근데 쓰신다면 종이 빨대 당분간은 규제가 생길 때까지는 좀 사용을 자제하시는 게 좋고, 그럼 종이 빨대 업체가 망할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이 빨대는 이제 정부 지침에 맞춰서 이제 그거 맞춰 생산을 하겠죠. 지금은 규정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평소대로 그냥 만들었던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만 질문 좀 받고 또 그다음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i7H 님께서 홍삼이나 유산균, 3분 카레 등도 개봉 시 미세 플라스틱 노출 위험이 있는 건가요?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저도 참고로 많이 받는 제가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뭔가 요즘 이런 이미 요리가 돼 있는 이런 밀키트 형태의 제품도 요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 플라스틱 기반에 안에 이제 당연히 그 코팅이 돼 있어요. 안에 당연히 저런 것들 LDP 보통 PE 폴리에틸렌 계열을 코팅을 많이 합니다.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당연히 하게. 그렇다고 그럼 직접 알루미늄에 노출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코팅하게 되는데 당연히 저게 음식물이 닿게 있으면 일부 좀 떨어지는 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게 있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다 쳐도 그 상태로 직접 전자레인지에 돌리진 마십시오. 예, 이거 제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품 겉면 보면 뭐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허락했거든요. PE, PP는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된다라고 정부가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말하는 그렇게 허락한 이유는 미세 플라스틱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는 환경 호르몬 측면에서만 본 거예요. 환경 호르몬이나 또 다른 어떤 유해 화학 물질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PPP는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그런 환경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2025년 11월 기준으로 보면 미세 플라스틱은 아직 유해 화학 물질로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정부의 공식 지침에 아직 없어요. 예, 식약처에서 미세 플라스틱은 유해 화학 물질이니까 절대 나오면 안 돼. 이거 나오면 뭐 처벌할 거야. 뭐 이런 규정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미세 플라스틱 연구들이 막 최근에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게 계속 쌓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정부도 어떤 규정을 그때서야 마련할 겁니다. 아직은 마련할 확실한 근거, 논문이 더 쌓여야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선제적으로 조심해라.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막 저 같은 전문가도 논문을 다 못 읽어요. 왜 다 못 읽냐면 수많은 전에서 막 미세 플라스틱 연구가 쏟아지는데 저도 다 못 읽습니다. 그 논문 너무 많아가지고. 예. 계속 나와요. 지금도 검색하면 계속 나옵니다. 뭐 올해가 12월이잖아요. 12월이면 12월에 호에 뭐 해당한 또 새로운 논문들이 막 쏟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피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떤 걸 먹도 미세 플라스틱이 안에 조금씩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대한 노출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렇다면 저거를 전자레인지 그대로 돌린다는 거는 그 코팅돼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잘 떨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그거를 부으신 다음에 외부 용기로 부으신 다음에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뭐 스테인리스라든지 뭐 사기 그릇을 놓고 그 상태에서 돌리시라고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마음 편한 하루님께서 결국 종이 빨대라고 하지만 순수한 종이로 된 빨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몸에 안 좋고 환경에도 해로운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만약에 일단 저 종이 빨대를 별도로 수거도 안 하지만 여러분 종이 빨대 수거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시잖아요. 근데 종이 빨대 만약에 저거를 별도로 모아서 땅에 묻었다고 해볼게요. 왜 태우면 또 문제가 되니까 땅에 묻었다 칠게요. 땅에 뭐 묻지도 않지만 묻게 되면 저 과불화물은 절대 여러분들 땅에 묻는다고 미생물에서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냥 토양으로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막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결국 계속 점점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 다시 우리한테 돌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몸에 더 해로울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저렇게 과불화물이 많이 검출됐다. 그러니까 많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는 오히려 플라스틱 빨대보다도 우리 몸에 더 해로울 수 있다라는 건 팩트입니다. 그건 팩트예요. 팩트니까 당분간은 사용 자제할 필요가 있고 일반 종이 업계도 좀 발빠르게 좀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불화물을 안 쓰는 게 좋아요. 참고로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여러분들 그 햄버거 다 드셔보셨잖아요. 햄버거. 당연히 햄버거도 일반 종이 포장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종이 포장재가 아닙니다. 종이 포장재가 아닌데 당연히 햄버거도 젖으면 안 되잖아요. 소스 같은 게 묻었을 때 젖어 나오면 먹다가 계속 손에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햄버거 포장지는 당연히 포장지에 뭔가 코팅을 합니다. 당연히. 보면 이렇게 뭔가 맨들맨들하잖아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거 해드리면 몇 년 전에 한 4년인가 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과부라물이 하도 이슈니까 그러니까 이 몸에 들어오면 해로운 거 다 아니까 조사를 해본 거예요. 했더니 당연히 미국이 좀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되게 관대해요, 규정이. 당연히 과부랑 코팅이 된 게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햄버거 포장지에서. 당연히 마찰 등에 의해서 거기 햄버거 고기 있잖아요. 패티가 있고 뭐 고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또 기름져 있다 보니까 떨어져 나오더라 이거. 당연히 떨어져 나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우리나라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당연히 맥도날드 우리나라도 맥도날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조사를 해봤더니 되게 재밌었던 게 흥미로웠던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나온 거예요. 왜 안 나오냐 봤더니 하도 뭐 여기저기서 막 과부라물 이슈가 그때도 막 예전부터 막 이슈가 있다 보니까 되게 업계에서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과부라물 코팅을 안 쓴 거예요. 대부분 업계에서 차라리 그냥 에틸렌 코팅, 폴리에틸렌 코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미세 플라스틱 나오지 않냐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독성의 결과를 보면 과부라물이 더 안 좋습니다. 굳이 우열을 가리면 둘 다 안 좋지만 우열을 가리면 과부라물이 더 안 좋다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거기서도 마찰 일어나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 좀 떨어져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사이즈가 너무 큰 건 또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오면 사실 사이즈 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런 경우에 미세 플라스틱이. 그러면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 보면 과부하물이 더 안 좋습니다. 차라리 미세 플라스틱이 더 나아요. 참고로 얘기하면. 예. 굳이 우열을 가리자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종이빨대 업체 망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이제 발빠르게 차라리 폴리에틸렌 코팅으로 넘어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쓴다면. 네. 당분간 좀 사용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란 하느님 질문까지만 받고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좀 더 받아볼게요. 그냥 플라스틱 빨대가 강과 바다로 버려지는 것보다도 더 환경에 해롭나요? 일단 플라스틱 우리가 그래도 나름 분리수거만 잘 해주시면 분리하잖아요. 이상히 수거에 가잖아요. 플라스틱만 수거에 가는데 우리나라 재활용률이 50%대입니다. 참고로. 근데 그게 태우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50%대고요. 순수한 의미의 그 재활용률은 한 20%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수한 의미의 재활용은요. 그래도 저게 이제 재활용은 그나마 되잖아요. 그래도 당연히 플라스틱 빨대도 안 쓰면 제일 좋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예, 일단은 재활용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을 때. 그건 재활용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다 태워버려요. 태워버립니다. 태우면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고요. 그만큼 환경오염에 기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용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당연히 저도 쓰지만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요즘 컵들 보면요. 그래도 빨대 안 써도 되는 컵들도 있더라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 좀 활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우리 인향만리님까지 질문 받고 그다음 2부 주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햇반을 데울 때 용기를 바꿔서 해야 하는지요라고 하셨는데요. 햇반 많이 드시잖아요, 요새 또 햇반. 그래서 햇반채로 당연히 거기도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나오죠. PP 소재니까요. 사실은 데웠을 때 일부 떨어지는 건 있을 수 있어요. 네, 당연히. 역시 근데 사이즈가 좀 크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저걸 하신다면 저걸 그대로 돌리셨다면 절대로 박박 긁어서 드시지 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박박 긁어서 드시지 마시라고. 일단 그걸 돌렸다고 해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진 않아요. 저도 심지어 실험도 해봤습니다. 심지어. 당연히 이론상으로도 안 나오고 실제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허락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환경 호르몬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미세 플라스틱은 걱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박박 긁다 보면 전자레인지 들어갔다 나온 상태에서 박박 긁으면 실제 더 많은 양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그 벽면에 붙어 있는 건 너무 강하게 긁지 마시고 최대한 안 닿은 상태로 좀 최대한 박박 긁지 말고 최대한 그 안에 있는 내용 위주로만 안쪽에 있는 것만 좀 덜어서 드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방법은 처음에 좀 그냥 그 안에 반만 적당히 좀 떠셔서 일반 또 용기로 옮기셔서 사기 그릇에 옮기셔서 데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길 좀 당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오영도님께서는 또 이렇게 매번 또 이렇게 접속해 주셔가지고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2부 주제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부 주제는 고혈압과 심근경색 관련된 최고 연구 결과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모든 분들도 많이 관심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망률 원인 1위가 암이잖아요. 2위가
2위가 그거잖아요. 심혈관 질환. 2위가 이제 뇌혈관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2위, 3위가 사실상 혈관 질환이잖아요. 혈관 질환.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질문 하나 받고 가겠습니다. 우리 윤이님께서, 윤님도 항상 자주 접속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텀블러도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티타늄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텀블러에 나오는, 저도 지금 텀블러 들고 다니는데 텀블러에 들어있는 스테인리스가요. 대부분 다 스테인리스입니다. 일반 철 아니에요. 일반 철 아니고 일반 철을 만드는 회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다 등급이 있습니다. 참고로 다 등급이 있고요. 뭐 200 시리즈, 뭐 200 시리즈, 뭐 300 시리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것들 보면요. 일반적인 사용 조건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인 사용 조건에서는. 그런데 티타늄 들어가서 뭐 좀 더 뭐 내구성이 좋아졌다 뭐 이런 제품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스테인리스 제품 같은 경우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 관리. 예를 들어서 이런 텀블러용은요. 상대적으로 등급이 좀 낮긴 해요. 예, 특히나. 근데 보통 우리가 물만 담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평소에 뭐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 세척만 좀 잘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이제 또 스테인리스 제품들 보면 이제 또 높은 등급이라고 막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실제로 내구성이 좋아요. 뭐 니켈이나 크로뮴 같은 게 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특정 어떤 함유된 금속 성분 때문에 값도 비싸게 받고 이제 내구성도 좋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거는 관리예요. 관리가 뭐냐면 바로 이물질 관리입니다. 우리는 이게 막 스테인리스가 세척되고 나오면 식기 세척기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물질이 다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 착각이십니다. 예. 제가 미리 팁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연마제라는 얘기 다 들어보시죠? 연마제. 자, 우리 윤희님께서 어떤 스테인리스 제품 사셨어요? 그럼 처음에 연마제 묻어있다는 얘기 다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상상이 처음에 안 되셨죠? 내가 봐도 깔끔한데 이게 뭐 연마제 뭐 새까만 게 있다고? 뭐 약간 뭔가 의심스러우셨잖아요. 심지어 이걸 내가 주방 세제로 막 닦았어요. 더 깨끗해 보이죠? 근데 어떻죠? 당장 콩기름만 묻혀서 딱 그 뒤로 닦아봐도 분명히 주방 세제 닦은 건데 다시 콩기름 묻혀 닦아보면 시꺼먼 게 묻어나오죠. 그런 게 그동안 눈에 안 보이셨죠? 안 보이던 건데 우리 깨끗해 보였지만 시꺼먼 게 안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충분히 연마자 제거된 상태고 깨끗한 상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실제 그게 아닙니다. 그런 미세한 홈들이 다 있어요. 이게 사실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홈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미세한 홈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음식물들이 많이 껴있으면 물론 눈에는 안 보여요. 너무 작은 것들은. 연마제가 안 보였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만약에 좀 산성도가 높은 음식이 남아있게 되면 그런 것들이 계속 부식을 유발해요. 그런 것들이 계속 오랫동안 붙어 있어서 부식을 유발해요. 그래서 점점 내구성을 짧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테인리스라는 게 뜻이 뭐죠? 녹이 잘 안 쓴다는 뜻인데 영원히 안 쓴다는 뜻이 아닙니다. 녹은 여러분 스테인리스 녹 쓸 수 있어요. 아마 한 번쯤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딱 한 번쯤 되게 뭐 정말 스테인리스 한 10년, 20년, 100년 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약간 불그스름한 거 뭐 보인 적 있으실 거예요. 탄 건 아닌데 뭔가 불그스름한 게 보여요. 그게 녹슨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당연히 살면서 몇 번 있습니다. 다행히 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세척에 좀 더 신경 쓰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게 되고요. 아무튼 제가 관련된 그 주제는 다음에 한번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좀 세척에 좀 더 신경 쓰자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논문인데요. 2025년 10월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논문, 따끈따끈 논문이고요. 굉장히 방대한 논문이었어요. 뭐 어떻게 독일 연구진들이 이제 수많은 연구진이 참여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연구 초점은 뭐냐면 이 연구진은 초미세 입자에 초점을 둡니다. 초미세 입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초미세 먼지는 내가 들어봤는데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보면 초미세먼지도 나름 큰 사이즈고요. 근데 그보다 훨씬 작다는 게 100나노미터 이하. 아주 작은 것들을 또 별도로 저희는 초미세 입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그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되는 것들은 이 초미세 입자를 포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초미세 입자가 부분 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연구진은 그래서 이 더 작은 사이즈에 초점을 두고 한번 연구를 해봅니다. 했더니 남부 독일에 무려 참가자 27,000명을 조사합니다. 남녀 반반이었고요. 평균 연령이 한 50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과연 저 초미세 입자에 노출되는 것과 횟수나 양과 과연 이 참가자들의 고혈압, 심근경색, 당뇨병, 뇌졸중, 폐질환 등과의 상관관계를 한번 조사해 봅니다. 진짜 상관관계가 있을까? 저런 걸 많이 노출되면
진짜 고혈압을 어느 정도 상관관계 있을까 본 거예요. 했더니 너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초미세입자를 많이 노출됐던 사람일수록 실제로 고혈압 가능성이 높더라. 심근경색 가능성이 더 높더라. 폐질환 관련 발병 위험이 더 높더라. 혈당 증가랑 실제로 유의미하게 연관이 있다는 걸 이 연구진이 최초로 밝힙니다. 최초로 올해 2달 전, 거기다 만으로 한 달 전에 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공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예.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럼 뭐 초미세먼지 안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초미세 입자도 안 좋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실외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너무 높을 때 있잖아요. 막 정말 뿌옇고.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서 좀 조심하시잖아요. 뭐 마스크 쓰고 나간다든지, 예, 그죠? 마스크 나간다든지, 좀, 예, 좀 더 뭐 성능 좋은, 뭐 KF94 쓰고 뭐 나간다든지, 이런, 나름 하세요.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실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약간은 상관이 없다 생각하세요. 그냥 공기청정기만 틀어놓으면 뭐 괜찮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서 여러분들이 초미세 입자, 초미세 먼지가 아닙니다. 초미세 입자, 100나노미터 이하, 당연히 눈에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이마시게 되는 가장 주된 원인은 바로 요겁니다. 오늘 이 사진 한 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 사진 한 장만 보시면 돼요. 이 사진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이 사진, 요 사진, 요 사진. 바로 요리인데, 요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마치 이제 요리도 하면 안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요리도 종류가 많잖아요. 이런 종류의 요리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요리죠? 바로 이런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굽는 거. 지지고 볶고 튀고 굽는 거. 바로 이런 요리들입니다. 팔팔 끓이는 거 정도는 괜찮습니다. 팔팔 끓이는 요리도 있죠. 뭐 탕이라든지 거기다 뭐 데친다든지 이런 거 보면 대부분 수증기밖에 안 날아가요. 예, H2밖에 안 날아갑니다. 네. 그리고 그 정도 100도, 예, 보통 100도를 크게 안 넘어서 아빠 이것저것 집어넣어도 100도를 크게 안 벗어나요, 실제로. 제가 실험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뭐가 날아가도 그 양이 현저히 낮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해버리면요, 기본적으로 기름을 두르거나 아니면 그 자체에 기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도 있죠. 그 상태에서 이런 가스불, 뭐 전기료도 마찬가지예요. 가스불이 여러분 평균 온도가 1000도입니다. 1000도 참고로. 800도에서 1300도 사이에 참고로 얘기하면. 근데 이 1000도에 노출시키면 이 프라이팬 표면 온도가 순식간에 200도 이상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200도 이상 올라가요. 그럼 200도 이상이 노출된 상태 거기다 우리 음식을 놓고 막 지지고 볶고 튀기고 뭐 굽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서 일단 기름이라면 미세한 유증기 형태로 미세하게 날아가는 게 있고요. 예, 이런 거. 물론 너무 심하면 이게 막 뭔가 막 보이기도 하는데 작은 건 눈에 보도 안 보여요, 사실은. 그렇게 막 날아가고. 그다음 두 번째, 여기 보면 또 이게 분해되는 음식 안에 그 성분들이 되게 복잡하고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들. 보통 어떤 성분 하나 하면 성분이 500개에서 1000개 사이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 즐겨 드신 커피 있죠? 커피 여러분 그 안에 화학 성분 종류가 몇 개인 것 같으십니까? 1000개가 넘습니다. 1000개. 종류가 1000개가 넘어요. 그중 여러분들 아시는 거 여러분들 아시는 게 일부인 겁니다. 뭐 카페인이나 폴리페놀이나 뭐 아미노산 이런 건 그중에 그냥 한 종류일 뿐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있자 성분이 200도 이상이 노출됐다 보시면 그중 일부가 분해돼 버려요. 분해되면서 분해 생성물들이 공중 날아갑니다. 그런 것들이 다 초미세 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런 것들이 막 날아갑니다. 날아가면 뭐가 문제죠? 거기서 앞에서 요리하시는 분들, 그 요리하시는 분들 그걸 다 들이마시는 겁니다. 앞에서 막 하면 그걸 다 들이마셔요. 저는 후드 키는데요. 예, 후드가 암만 성능이 좋아도 그거 100% 다 못 빨아들입니다.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거 100% 다 못 빨아들입니다. 앞에서 요리하시는 분들 그걸 다 들이마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몸에 안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런 초미세입자랑 노출되는 양과 횟수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게 직접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요리 안 하시는 몸도 하루에 3번씩 요리하시는 분들이 더 몸에 안 좋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늘 요리하면 살았는데 오버하는 거 아니신가?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 오버가 아닙니다. 제 단적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급식 종사자분들, 초중 고등학교에 급식 종사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얼마 전에 조사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요. 그냥 많은 2만 명 넘는 분을 조사를 합니다. 전수했더니 무려 32%가 폐 이상 소견을 받습니다. 급식 종사분들이 업무가 뭐죠? 일과가 그냥 하루 종일 한 8시간 정도 그 안에서 계속 요리를 하시잖아요.
계속 초미세입자에 상대적으로 딴 사람들보다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가스레인지는 가스불 켜는 것만 해도 유해가스가 나와요. 참고로 얘기하면. 이산화질소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가 안 그래도 이산화질소나 이런 걸 들이마시는데 이산화질소는 또 폐 안 좋아요. 그걸 들이마시는데 요리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유해 물질을 또 다 들이마십니다. 아까 말한 초미세입자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폐 이상소견을 무려 약 32%가 이상소견을 받습니다.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했음에도 불구하고 32%라는 얘기는요. 약간 연령대를 한정하면 약간 55세 이상으로 하게 되면 거의 절반 이상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결과기도 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일반 아닌분들하고 비교해 보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일반 가정주부분들은 전수조절 못 하거든요. 그럼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것보다 이런 걸 하신다면 반드시 그래서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또 이런 영상, 비교 영상도 되게 많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달걀 후라이가 좋은가, 삶은 계란이 좋은가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실 텐데 이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이 훨씬 좋습니다. 오른쪽이 훨씬 좋다. 예, 훨씬 좋다 그냥. 예, 그냥 단적인 예로 일단 요리하시는 분에게 보면 이 계란 후라이는 직접 그 안에 역시 마찬가지로 계란 후라이가 요리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도 미세하게 뭐가 발생해요. 공기중 날아가는 게 있습니다. 미세하게 하면 역시 그 요리하시는 분들은 그 앞에서 다 들이마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하시게 된다면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잠시만요. 다시 처음부터 여기 보시면 요겁니다.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요리하실 때 여러분 후드만 믿지 마세요. 후드 믿지 마시고 후드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요리하실 때는 반드시 창문을 여기 옆에 여시고 하나 더 여세요. 하나만 여시는 거는 여러분 절대로 환기가 제대로 안 됩니다. 저희가 실험해 보면 유해물질 떨어진 농도 그 속도가 그거는 하나만 열어서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반드시 두 개를 여셔야지만 순환이 되면서 농도가 확 낮아집니다. 예. 참고로 저희 집은요 요리할 때마다 창문 무조건 다 엽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추워도 엽니다. 밖에 미세먼지가 많아도 일단 열어요. 다시 공기청정기 트는한이 있더라도 일단 엽니다. 열어서 항상 요리한다라는 거 하시면 되고 그 최고의 음식은 이거예요. 사실은 최고의 음식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리하실 때 이렇게 데쳐 먹는 거. 열을 가해야 된다면 데치는 거. 예. 이게 최고의 음식입니다. 거기다 양념해서 드시는 거죠. 아니 뭐 하더라도 탕 정도에 끓이는 정도. 이 정도가 제일 좋다라는 거. 너무 고온에서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굽는 거는 안 좋다. 아까 제가 요리하신 분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드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화학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굽는 과정에서 유해 화학 물질이 그 안에 많이 생성이 돼요. 그 음식 안에. 그래서 그걸 먹는 것도 사실 몸에 안 좋습니다. 오키나와 장수촌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그 명성 날리던 시기 있잖아요. 그분들 식습관 보면 되게 정갈합니다. 대단한 걸 먹지도 않아요. 그냥 음식들이 정갈해요. 정갈하다는 게 뭐죠? 지기 볶고 튀기는 걸 정갈하다고 우리가 말은 안 하잖아요. 예, 그런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도 튀긴 것도 먹고 다 먹습니다. 근데 아니까 좀 약간 섭취량을 줄이려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초미세 입자 노출을 최소화하자. 예, 그걸 피하면서 할 수는 100%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노출을 줄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이 고혈압, 심근경색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하니까 꼭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질문 좀 받고 2개 질문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아이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미러민과 곤충이 스티로폼도 먹고 뭐 스락 찌꺼기를 먹어서 환경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곤충이나 미생물 활용 환경 문제 해결 실효성이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이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걸 미래 희망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현재까지 보면 아직까지는 항상 중요한 게 실효성. 그러니까 저런 게 하는데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중요하고 뭐 공간도 너무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든지. 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하루에 나오는 서울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을 서울시에서 사용한 플라스틱을 저 방법을 의존한다고 해볼게요. 저 방법을 해야 되는데 좀 저런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저런 시설을 어디다 지어야 될까요? 서울 안에 지을 데가 있을까요? 서울시 쓰레기인데 서울에서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다 규정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서울시 쓰레기를 막 인천에서도 막 해결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아닌 거잖아요. 참고로 말씀. 지역별로 자체가 해결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는데 그럼 서울이 어디다 하겠냐고요. 뭐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서 뭐 문제가 있다. 아파트 지을 땅도 없다. 뭐 이런 상황에서 저런 시설을 한다는 게 과연 쉬울까?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시간. 태우면 시간이 순식간에 끝나는데 과연 저걸 했을 때 과연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걸린다고 하면 과연 저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실효성 있게 하는 연구들이 계속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함승권님께서 세척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설거지할 때 친환경 세제랑 천수유 사용하거든요.
세제나 수세미 이런 식으로 천연 물질로 만든 제품 쓰면 세척이 안전할까요?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그 세척 이게 사실 내용이 좀 답 짧게 대답하기 좀 어려운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친환경 세제라고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구연산이나 뭐 이런 거. 그것도 어느 정도 세척 효과가 있는데 정말 엄청나게 이물질들이 심하게 껴있거나 이런 것들이 100% 하기가 참 어렵긴 합니다. 참 어렵긴 하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한 방법이에요. 일단 주방 세제를 한번 한 다음에 뭐 친환경 세제로 같은 걸로 한 번 더 마무리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아까 스테인리스 말씀드렸잖아요. 스테인리스 소재 세척할 때는요. 주방 그 식기세척기 들어갔다 나온 거라면 그래도 한 번 더 물로 충분히 다시 한번 물로 좀 흐르는 물에 충분히 뽀득뽀득한 느낌이 날 때까지 좀 해 주시는 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잔여 음식물들이 부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품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예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더 그 세척에 좀 더 신경 쓰시라고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정말 이렇게 정말 이 오전 11 시라는 게 접수하기 힘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접속하셔서 의견 주시고 관심 보이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는 또 2주 뒤에 다시 지금 날짜 확정은 안 됐는데 2주 뒤에 다시 건강한 모습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